緊急地震速報です。強い揺れに警戒してください。緊急地震速報です。強い揺れに警戒してください。緊急地震速報。 오늘로부터 정확하게 12년 전인 2011년 3월 11일 14시 46분 인류의 역사를 뒤바꿔 놓았다고 말할 수 있는 지진이 발생합니다. 일본 미야기현 센다이시에서 동쪽으로 약 70여 km 떨어진 해역에서 발생한 규모 9.1의 동일본 대지진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 지진으로 미야기현 구리하라시에서는 일본 기상청 진도 계급의 최고 단계인 진도 7의 격진이 관측되었고, 이와테현, 미야기현, 후쿠시마현 등의 일본 동북부 태평양 연안 지역에서는 최대 40m 높이의 지진의 일이 들이닥쳤습니다. 이로 인하여 15,000명이 넘는 사망자와 대략 200조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고, 지진의 일로 인하여 비상발전기가 침수된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가 냉각 기능을 상실하면서 결국 폭발하여 엄청난 양의 방사능 물질을 주변으로 뿜어내는 대형 참사가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또 얼마 전인 2023년 2월 6일 10시 17분 튀르키예 가지안테프주에서 발생한 규모 7.8의 지진 또한 지금까지 5만 명이 넘는 사망자와 대략 100조 원에 달하는 재산 피해를 입히며 말 그대로 지표를 휩쓸었습니다. 이외에도 2004년에 발생한 규모 9.3의 인도네시아 대지진과 그에 따른 지진의 일로 인하여 약 35만 명이 희생된 사건과 2016년과 2017년 우리나라의 경주와 포항에서 발생한 규모 5.8과 5.4의 지진 등 크고 작은 지진은 끊임없이 일어나며 인류를 위협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지진들은 도대체 왜 일어나는 걸까요? 또 어째서 과학과 문명이 이렇게나 발전한 인류가 여전히 지진을 예측할 수 없는 걸까요? 오늘은 일본을 비롯한 전세계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긴 동일본 대지진 12주기를 맞아 지진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진에 대해서 알아보기에 앞서 먼저 인류가 언제부터 지진의 피해를 기록해왔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삼국사기에 따르면 신라 해공왕 15년인 779년 3월 경주에서 규모 6.3, 최대 진도 9로 추정되는 지진이 발생하여 많은 민가가 무너지고 100여 명 이상이 사망했다는 기록이 남아있습니다. 또 조선왕조실록에서는 1681년 6월 26일 강원도 양양 앞바다에서 규모 7.5, 최대 진도 9로 추정되는 지진이 발생하였고, 이때는 지진해일까지 덮치며 많은 피해를 낳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외국의 기록들은 어떨까요? 1556년 1월 23일 명나라 산시성에서 규모 8.0, 최대 진도 12로 추정되는 지진으로 약 83만 명의 사망자와 함께 도시 몇 개가 말 그대로 사라졌으며, 1707년 10월 28일 14시경에는 일본 와카야마현 남쪽 해역에서 발생한 규모 9.3, 최대 진도 7로 추정되는 지진으로 최소 5,000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으며 49일 후 후지산 대분화로 이어지는 등의 엄청난 재난이 발생했습니다. 또한 1755년 11월 1일 오전 9시 40분 포르투갈 남서쪽 해역에서 발생한 규모 9.0, 최대 진도 11의 지진과 이에 동반한 지진의 일은 포르투갈 자체를 쑥대밭으로 만들었으며 나아가 유럽의 이성주의 발현을 앞당기는 데 일조하는 등 역사의 흐름을 뒤바꾸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궁금한 점이 생깁니다. 어떤 지진은 약간의 흔들림만 동반하는 반면 또 어떤 지진은 지표가 갈라지고 해일이 몰려오는 등 엄청난 피해를 동반하기도 합니다. 지진의 종류나 구분이라도 있어서 그런 걸까요? 맞습니다. 지진에도 상당히 다양한 종류들이 있으며 이에 따라 발생하는 피해와 형태의 양상이 제각기 달라집니다. 지진의 종류를 구분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것은 발생한 깊이입니다. 지표로부터 깊이 70km 이내의 얕은 곳에서 발생하는 지진을 천발지진, 깊이 70에서 300km에서 발생하는 지진을 중발지진, 마지막으로 지하 300km보다 깊은 곳에서 발생하는 지진을 심발지진이라고 합니다. 깊이의 구분이 중요한 이유는 당연히 지상에 가하는 피해 정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같은 규모의 지진이 발생하더라도 지하 10km 정도의 얕은 곳에서 발생한다면 매우 극심한 피해가 발생하지만 지하 깊은 곳에서 발생한다면 진동조차 느껴지지 않는 경우도 많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구분 방법은 판 경계의 형태입니다. 지진은 단층에서 발생하며 이 단층 또한 다양한 종류가 있지만 단층은 판의 운동에 따른 대륙이동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단층의 구분을 익히는 것은 지나치게 자세하고 내용이 방대하기 때문에 그 상위 카테고리의 판 경계의 형태를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판이 이동하면서 판과 판의 경계에는 여러 형태의 지질 구조가 나타나는데, 크게 두 판이 서로를 향해 다가가는 수렴형 경계, 두 판이 점점 멀어지며 새로운 지각이 형성되는 발산형 경계, 마지막으로 두 판이 스쳐 지나가는 보존형 경계가 있습니다. 이 중 수렴형 경계는 해구나 열도, 산맥을 만들어내며 가장 격렬한 지진과 화산 활동을 보이는데, 대표적으로 일본 열도와 히말라야 산맥, 알프스 산맥 등이 있습니다. 발산형 경계는 두 판이 멀어지며 그 아래에서 마그마가 올라오며 새로운 지각판이 만들어지는 곳인데, 대표적으로 대서양 중앙해령과 동아프리카 열곡대 등이 있습니다. 보존형 경계로는 샌안드레아스 단층 등이 있습니다. 또 하나의 구분 방법은 지진 발생의 위치입니다.
육상 지진과 해저 지진으로 구분하는데 해저 지진을 따로 구분하는 이유는 바로 지진의 해를 동반하기 때문입니다. 해저 지진의 경우 단층이 위아래로 이동하는 지진에서 규모 6.5 이상일 때 지진의 해일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구분들을 볼 때 규모 6.5 이상의 천발 지진이면서 수려면 경계에서 발생하는 해저 지진이 가장 위험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 조건을 모두 채운 지진이 바로 동일본 대지진이었던 것입니다. 그럼 이제 지진의 종류를 알아봤으니 본격적으로 지진이 왜 발생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지구 내부는 지구 자체의 질량에 의한 강력한 압력으로 인해 발생하는 열과 방사성 동위원소인 우라늄, 칼륨 40, 토륨 등의 붕괴로 발생하는 열로 인하여 내핵 기준으로 최대 6960도 수준의 고열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액체 상태인 외핵과 외핵 상부에 위치한 유동성 고체인 멘틀은 이 열로 인하여 느린 속도로 대류를 합니다. 멘틀이 대류를 함으로써 당연히 멘틀 위에 위치한 지각 또한 영향을 받고 이로 인하여 지각 또한 멘틀의 대류를 따라 느리게 움직입니다. 대륙이 움직이는 속도는 일반적으로 손톱이 자라는 속도와 비슷하다고 표현하며 연간 수 밀리미터에서 수 센티미터의 속도로 이동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이렇게 대륙이 이동하면 필연적으로 서로 부딪히거나 멀어지거나 스치는 곳이 나오게 되며 이것들이 바로 앞서 살펴보았던 수렴형 경계, 발산형 경계, 보존형 경계인 것입니다. 수렴형 경계 중 우리에게 익숙하면서도 가장 대표적인 곳이 일본 열도입니다. 일본 열도가 포함된 아무르판과 북미판은 대륙지각이며 이들에게 충돌해 있는 태평양판과 필리핀판은 해양지각입니다. 해양지각은 대륙지각에 비하여 밀도가 높기 때문에 대륙지각과 해양지각이 충돌하면 해양지각이 대륙지각 아래로 섭입하며 이 때문에 대륙지각에는 엄청난 응력이 축적되고 그 아래에는 해양지각이 녹으면서 생성된 대량의 마그마가 고이게 됩니다. 대륙지각에 축적된 응력은 그 탄성한계를 넘어설 때마다 지진을 일으키며 진앙이 해저일 경우 해일까지 일으키는 것입니다. 만일 두 대륙판이 모두 대륙지각이거나 해양지각이라면 섭입은 일어나지 않으며 대신 거대한 산맥이 형성됩니다. 알프스와 히말라야가 대표적이며 이 지역들에도 상당히 자주 지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발산형 경계와 보존형 경계 또한 수렴형 경계만큼은 아니지만 서로의 지각에 응력을 가하며 지진을 일으킵니다. 대서양 중앙해령에서 이따금씩 발생하는 해저 지진이나 샌안드레아스 단층에 위치한 캘리포니아의 빈번한 지진 활동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진이 어떻게 해서 발생하는지 개괄적으로 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확히 짚고 넘어가야 하는 개념들이 있습니다. 앞서 살펴보았던 지진들의 세기를 나타낼 때 규모와 진도라는 표현을 사용하였습니다. 이 둘의 의미는 무엇이고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우리나라와 같이 지진이 비교적 적은 지역의 주민들은 이 둘의 차이를 헷갈려하는 경우가 많고 심지어 언론에서도 잘못 사용하는 경우가 매우 잦습니다. 결론부터 알아보자면 규모는 지진 자체의 에너지 크기를 나타내고 진도는 흔들리는 정도를 나타냅니다. 2017년 11월 15일 포항에서 발생한 지진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이 지진의 규모는 5.4였고 최대 진도는 6이었습니다. 이때 이 지진의 규모는 포항에서 관측하든 대구에서 관측하든 서울에서 관측하든 무조건 5.4입니다. 지진의 규모는 지진파의 형태 분석을 통하여 산출하며 이는 방출된 에너지 총량을 의미하기 때문에 어디에서나 같은 값을 가집니다. 하지만 지진 피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땅이 얼마나 흔들렸는지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측정하기 위한 단위가 진도이며 포항 지진에서 나타난 최대 진도 6은 포항시 일대에서 관측된 값입니다. 진앙에서 살짝 떨어진 포항의 다른 지역에서는 진도 5의 흔들림이 관측되었으며 영남권의 여러 지역에서 진도 3에서 4의 흔들림이 또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진도 2에서 3의 흔들림이 관측되었습니다. 이렇게 진도는 그 지진으로 인하여 각 지역의 땅이 얼마나 흔들렸는지를 확인하는 지표로 일반적으로는 진앙에서 멀어질수록 점점 작은 값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이 진도에는 크게 두 가지의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전 세계적으로 사용하는 수정 메르칼리 진도 계급이라는 척도이며 이 진도는 로마 숫자로 표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른 하나는 일본에서 개발한 일본 기상청 진도 계급이라는 척도이며 이 진도는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일본은 선진국 중 압도적으로 지진의 빈도가 많은 나라로 20세기부터 독자적인 진도 계급을 개발해 사용해왔으며 이로 인하여 현재 일본과 대만에서는 이 진도 계급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수정 메르칼리 진도 계급과 일본 기상청 진도 계급은 그림에서 보는 것과 같이 이렇게 차이가 있으며 그렇기에 한국의 진도 7과 일본의 진도 7은 나타내는 흔들림의 정도 자체가 아예 다릅니다. 이를 숙지한 뒤 지진 관련 정보를 접하면 훨씬 더 정확하고 신속한 이해가 가능할 것입니다. 또 하나 헷갈리기 쉬운 개념으로는 진원과 진앙의 의미입니다. 진원이란 실제로 땅속에서 지진이 발생한 지점을 의미하며 이는 당연히 지하 깊은 곳에 위치합니다. 진앙이란 그 진원의 바로 위 지표를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지진이 발생하면 진앙에서 피해가 가장 크게 발생합니다. 이 때문에 일본과 같이 지진이 빈번한 지역에서는 규모 대신 진도를, 진원 대신 진앙을 훨씬 중요한 척도로 인식합니다. 규모가 7에서 8을 넘어가도 진도가 그리 높지 않으면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되지만 규모가 4에서 5 정도의 비교적 약한 지진이라도 진도가 높다면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나 지진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지진은 발생 전에 예측할 수 없는 것일까요?
우리 인류는 천문현상과 기상현상까지 예측하고 있는데 말입니다. 사실 그 이유는 매우 단순합니다. 땅속을 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천문현상을 예측할 수 있는 이유는 밤마다 하늘을 올려다보면서 그 움직임을 관측하고 계산할 수 있기 때문이고, 기상현상 또한 매 시간 전 세계에서 기상관측소와 기상풍선, 기상위성 등에서 계속해서 공기의 흐름을 관측하고 있기 때문에 예측이 가능한 것입니다. 반면 땅속은 불과 몇 미터 아래에서조차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알 수 없습니다. 하물며 수 킬로미터에서 수십 킬로미터, 깊게는 수백 킬로미터 아래에서 벌어지는 지각과 멘틀의 흐름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은 과학기술이 아무리 발전하더라도 원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때문에 지진 예측은 준주기적으로 발생하는 아주 강한 지진 위주로 대략 발생할 확률 정도만을 특정하는 수준에 그치며, 정확하게 언제, 어디에, 규모 몇의 지진이 발생할지 예측하는 것은 아무리 과학이 발전해도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인류가 취할 수 있는 행동은 단 하나, 상시 대비입니다. 멕시코는 전세계 최초로 지진 조기경보 체계를 상용화한 나라이며, 일본은 전세계 최초로 전국적 지진 조기경보 체계를 갖춘 나라입니다. 특히 일본의 지진 조기경보 체계는 그 수준이 매우 정교하여 매년 많은 사람을 살리고 있다고 평가받습니다. 이러한 지진 조기경보의 원리는 이렇습니다. 지진파에는 크게 P파와 S파가 있습니다. 이외의 파동들은 대부분 무시합니다. P파는 초속 5에서 8km의 속도로, S파는 초속 3에서 4km의 속도로 진행합니다. P파는 이동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진동하는 종파로서 그 피해가 비교적 덜합니다. 반면 S파는 이동 방향의 수직으로 진동하는 횡파로서 대부분의 지진동 피해는 이 S파에 의하여 발생합니다. 지진 조기경보는 P파를 감지한 다음 S파가 접근하기 전에 사람들에게 최대한 빠르게 전파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지진 조기경보의 정보는 비교적 부정확하며, P파로만 추정한 지진의 규모와 진도, 진앙의 위치를 일단 영향권에 들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 급파합니다. S파가 도착하기 전 지진 조기경보를 받은 사람들은 비록 P파에 의한 흔들림이 있는 와중에서도 몇 초 후 들이닥칠 S파 지진동에 대비할 시간을 벌 수 있는 것입니다. P파의 감지에서부터 조기경보 발령까지 이루어지는 데 걸리는 시간은 1, 2초에 불과해야 의미가 있으며, 일본은 실제로 이를 이루어냈습니다. 우리나라와 미국, 유럽 등 세계 여러 나라들도 일본의 지진 조기 경보 체계를 학습하여 자국의 상황에 맞게 개발 및 운용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또한 몇 차례 규모 5대의 지진을 겪은 뒤 이전보다 상당히 신속해진 지진 조기 경보 체계를 구축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렇게 지진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 지진 빈발 지역의 주민들은 늘 지진에 대한 불안을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지진은 절대 한 번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 또한 문제가 됩니다. 일반적으로 규모 5 이상의 지진들은 전진, 본진, 여진을 동반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2016년 9월 12일 발생한 경주 지진 또한 19시 44분에 규모 5.1의 전진이, 20시 32분에 규모 5.8의 본진이 일어난 후 그 뒤 몇 달 동안 여진이 이어졌습니다. 동일본 대지진은 2011년 3월 9일에 규모 7.3의 전진이, 3월 11일에 규모 9.1의 본진이 들이닥쳤고 1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여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지진이 발생한 순간에 이 지진이 전진인지 본진인지 구별할 수 없다는 데에 있습니다. 동일본 대지진의 전진 또한 규모 7.3으로서 상당히 강한 지진이었기에 이보다 더 큰 지진이 올 것이라는 걸 쉽게 예측할 수 없고, 또 오더라도 언제 어느 규모로 오는지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지진이 한 번 발생한 지역에서는 여진 또는 더 큰 지진에 한동안 대비해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지진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구상에는 지진이 비교적 자주 발생하는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구의 내부가 완전히 식어 정지하지 않는 이상 지진이 절대 발생하지 않는 지역이란 것은 존재할 수가 없으며, 오히려 지진이 오랜 기간 발생하지 않은 지역일수록 지진 대비가 취약하여 한 번 지진이 발생하면 피해가 더욱 크게 나기도 합니다. 또한 앞서 살펴봤듯이 땅속은 관측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은 단층에서 갑자기 발생한 지진으로 인하여 단층의 존재가 알려지는 경우도 많은 등 여전히 우리 인류는 지진에 대하여 연구해야 할 부분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동일본 대지진 12주기를 맞아 앞으로 2편에 걸쳐 지진에 대하여 자세히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후쿠시마 제1원자력 발전소 사고가 어째서 일어났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12년 전인 2011년 3월 11일 일본 동북부를 뒤흔든 규모 9.1의 지진이 발생한 지 하루 뒤인 12일 15시 36분 일본 후쿠시마현 오쿠마마치에 위치한 후쿠시마 제1원자력 발전소에서 폭발이 발생했습니다. 이 폭발로 인하여 경남 용기를 포함하여 발전소 건물 4동이 파손됐으며 주변의 땅과 바다 일대가 방사능에 오염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수습은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으며 앞으로도 기나긴 세월 동안 수습을 해야 합니다. 도대체 어쩌다가 이러한 사고가 발생한 것일까요? 이 사고는 막을 수 없는 천재지변에 의한 일일 뿐일까요? 오늘은 우리가 동일본 대지진 자체보다도 더욱 깊은 관심을 갖고 있고 앞으로도 예의주시할 수밖에 없는 거대한 사고,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의 발생 과정에 대하여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고를 들여다보기에 앞서 우선 원자력이 무엇이며 원자력 발전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지, 또 이 과정에서 나오는 방사능이란 대체 무엇인지를 간략하게 알아보고자 합니다. 원자력이란 원자핵이 분열하면서 나오는 에너지를 의미하며 일반적으로는 핵융합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원자력은 핵분열 에너지를 가리키는 단어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크고 무거운 원자들은 원자핵 자체가 커지면서 그 안정성이 떨어지는데, 이때 외부에서 중성자, 가마선 등으로 충격을 주면 즉시 가벼운 원자로 쪼개지면서 이때 손실된 질량만큼 에너지를 방출합니다. 여기에서 쪼개지는 물질로 가장 잘 사용되는 것이 우라늄과 플루토늄이며 각각 원자력 발전, 원자폭탄에 주로 사용됩니다. 우라늄이 분열하면서 내놓는 열로 물을 끓인 뒤 여기서 나온 수증기로 터빈을 돌려 발전을 하는 것이 현대의 원자력 발전소의 계략적인 구조입니다. 즉 화력발전소와 근본적으로 다를 것이 없으며 나무에서 석탄, 석유로 다시 핵분열로 그 여론이 바뀌었을 뿐입니다. 대신 그 효율이 이전의 것과는 비교가 무의미할 수준으로 압도적인 것이 장점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극도로 높은 효율에 동반한 치명적인 단점, 바로 방사능입니다. 방사능이란 방사선을 내뿜는 능력을 의미하는데, 그러므로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방사선입니다. 그리고 이 방사선 중에서도 특히 전리방사선이 문제가 되는데, 일상생활에서 방사선을 말한다면 이 전리방사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전리방사선이란 원자나 분자를 이온화시킬 수 있는 방사선, 즉 전자를 밀어넣거나 뺏어옴으로써 그 구조를 변화시킬 수 있는 방사선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방사선은 다시 알파선, 베타선, 중성자선 등의 입자선과 전자기파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중 입자선은 모두 전리방사선이며 알파선과 베타선은 아주 쉽게 생각하자면 각각 고속으로 움직이는 헬륨 원자핵과 전자입니다. 물론 중성자선은 고속으로 움직이는 중성자입니다. 전자기파 중에서는 자외선, X선, 가마선 등 파장이 짧고 높은 진동수를 가진 쪽들이 전리방사선에 포함됩니다. 즉 정리하자면 우리가 흔히 일상에서 말하는 방사선에는 자외선, X선, 감마선, 알파선, 베타선, 중성자선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방사선, 엄밀하게 전리방사선은 앞서 언급했듯 원자나 분자의 구조를 변형시킬 수 있고, 이 때문에 생명체의 DNA나 RNA 또한 마찬가지로 변형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사선이 생체를 뚫고 지나갈 때마다 생체를 구성하는 분자들이 손상을 입는데, 자연에 존재하는 일반적인 방사선 정도는 DNA나 RNA의 복구 기작으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감당할 수 있는 양을 초과하는 수준의 방사선이 생체를 뚫고 지나갔을 때입니다. 온몸에 보이지 않는 미세한 총알 수천 조개가 뚫고 지나간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생체 상당 부분의 DNA나 RNA가 파괴되어 더 이상 새로운 세포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또 사망할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평생 몸에 문제가 있는 상태로 살아가야 하는 경우도 많이 발생합니다. 원자력은 이와 같이 매우 훌륭한 장점과 치명적인 단점을 함께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대물리학의 최첨단 분야 중 하나로서 지속적으로 연구 및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나 치명적인 위험이 있는 원전은 분명 엄격한 관리와 설계가 이루어질 텐데, 대체 어째서 후쿠시마 원전에서 그러한 끔찍한 사고가 발생했는지 이제 본격적으로 알아보고자 합니다. 원자력 발전소의 원리는 화력 발전소와 같다는 것을 앞서 살펴보았습니다. 핵이 분열하면 내놓는 열에 냉각수를 투입하여 냉각수를 끓임으로 터빈을 돌리기 때문에 이 냉각수의 공급이 끊긴다면 핵연료는 그대로 노출되며 계속해서 온도가 올라가게 됩니다. 냉각수를 투입하는 일에는 당연히 전기가 필요한데, 모종의 이유로 발전소가 정전이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하게도 냉각수 투입이 불가능해집니다. 이를 대비하여 원자력 발전소 등 모든 첨단 시설들에는 반드시 비상발전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에도 당연히 비상용 디젤 발전기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문제는 변전 설비가 지하에 설치되어 있었다는 점, 그리고 원전 앞에 설치되어 있던 5m짜리 해안 방벽으로는 당시 후쿠시마 지역에 들이닥쳤던 15m 높이의 지진해를 막기에는 턱없이 부족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는 난카이 대지진에 집중하여 대비를 세우고 있는 일본이 동북부에서 이렇게나 거대한 지진이 발생할 것이라는 예측 자체를 못한 것에서 기인합니다. 물론 이를 예측하지 못한 것까지는 어쩔 수 없는 천재지변의 범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의 지진의 일로 원전 일대가 침수되면서 지하에 설치된 변전 설비 또한 침수되어 작동을 멈춥니다. 변전 설비가 지하에 설치되어 있던 것이 결정적인 패착으로 작용한 것입니다. 이 때문에 멈춘 발전기 대신 최대 8시간까지 작동할 수 있는 비상 배터리가 가동됩니다. 8시간 내에 외부 전원을 원전에 연결하여 다시 냉각수를 공급하면 일단 안심할 수 있는 단계였습니다. 그러나 이 비상 배터리 작동 시간 동안 전원을 공급하려는 모든 노력은 결국 실패로 돌아갔고, 후쿠시마 원전의 전기 공급은 완전히 멈추게 됩니다. 전원을 연결할 수 없게 된 순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거의 유일한 방법은 해수를 투입하는 것이었습니다. 해수를 투입하는 순간 불순물 때문에 원전은 더 이상 제 기능을 못하게 되지만, 더 큰 사고를 막기 위해서 취할 수 있는 사실상의 마지막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상 처음 겪어보는 대혼란 속에 여전히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오판을 하여 해수 투입 시기를 놓쳤습니다.
이것이 변전 설비 위치 설계 오류에 이은 두 번째 인재였습니다. 결국 온도가 계속 상승한 해결료는 용융을 일으켰고 연료봉에 있던 지르코늄의 산화 반응을 통해 나온 수소와 경남 용기 내 수증기로 내부 압력이 상승하며 수소 폭발을 일으켜 결국 원전 건물 자체가 박살나는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이 폭발로 주변 지역과 인근 해양에 방사능 물질이 흩뿌려졌고 몇 번이나 사전에 막을 수 있었던 이 대참사의 뒤처리는 사고 발생 12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사고를 통하여 전 세계의 원자력 발전소에 대한 점검이 이루어졌고 기존의 연구나 예측을 뛰어넘는 재난에 대한 대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애석하게도 아직까지 원자력 발전보다 더욱 효율적인 발전 방식이 없기 때문에 후쿠시마 사고 이후 원전의 폐지보다는 이전에도 계속 연구되고 있었던 토륨 원자로나 핵융합 발전 등에 대한 투자가 늘었고 재생에너지 등에 대한 개발에 더욱 속도가 붙는 방식으로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언젠가 현재의 원자력 발전보다 훨씬 더 효율적이고 안전한 원자력 발전 방식이 나올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방사성 폐기물이 거의 나오지 않는 핵융합 발전의 상용화로도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과학기술은 양날의 검 그 자체입니다. 석기시대 뗀석기가 처음 발명되었을 때 이 뗀석기로 사냥과 채집을 하여 사람을 먹여 살리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을 찔러 죽이는 결정을 하는 것은 순전히 인간의 몫이었습니다. 뗀석기는 그저 양쪽에서 훌륭한 도구로 사용되었을 뿐입니다. 현대의 과학기술 또한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원자력 기술로 원자력 발전소를 만들어 인류를 풍족하게 할 수도 있고 원자폭탄을 만들어 인류를 파멸로 몰아갈 수도 있습니다. AI를 이용하여 사회를 효율적으로 돌아가게 할 수도 혼란스럽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를 결정하는 것은 기술이 아닌 인간입니다. 이러한 과학의 가치 중립성에 대한 것은 과학기술 문명의 혜택을 누리고 있는 우리 모두가 한 번씩은 생각해봐야 할 문제입니다. 다음 편에서는 이렇게나 지진과 화산이 많이 발생하는 일본 열도가 결국 어떻게 되는 것인지, 정말 침몰하고 마는 것일지, 그렇다면 지구에는 어떠한 영향을 줄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은 1973년 출간한 고마츠 사쿄의 소설을 원작으로 제작하여 2006년 개봉한 영화 일본 침몰의 한 장면입니다. 일본 열도가 1년 안에 가라앉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거대한 지진과 화산 폭발로 일본 정부는 패닉에 빠지고 수많은 일본인들이 해외로 탈출하거나 목숨을 잃게 되는 내용입니다. 일본은 지진과 화산이 빈발하는 국가 중 하나입니다. 또 어떤 지진은 실제로 일부 지역에 침강을 불러일으키기도 했습니다. 동일본 대지진 당시 도호쿠 지역에서는 수십 센티미터의 지반 침하가 확인된 바 있기도 합니다. 일본이 침몰한다는 이야기는 대중에 널리 퍼져 있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일본 열도가 침몰하고 있을까요? 오늘은 대륙 이동설이 어떻게 등장했는지, 또 이로 인하여 지질학이 어떻게 발전했는지, 그래서 결국 일본 열도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에 대하여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로부터 땅이 움직였을 것이라는 사실은 여러 단층의 형태와 지진의 발생 등으로 유추되어 오고 있었습니다. 또한 대서양 양쪽에서 같은 화석이 발견된다는 것이나 인도, 호주, 남극에서 같은 화석이 발견된다는 점에서 최소한 대륙이 과거에는 현재와 다른 형태였을 것이고 이들은 연결되어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에 다다를 수 있었습니다. 그러던 1912년 독일의 기상학자이자 지질학자인 알프레트 베게너가 그때까지 발견된 여러 자료들을 종합하여 대륙 자체가 이동했을 것이라는 대륙 이동설을 제창합니다. 그는 과거에는 대륙이 하나로 이어져 있었으며 모종의 이유로 이리저리 움직이며 현재와 같은 형태로 변해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주장에는 도대체 어째서 땅이 움직이는지에 대한 설명과 그렇게 땅이 움직였다면 거대하고 연속적인 흔적이 발견되어야 하는데 그러한 지형에 대한 설명이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이런 이유에서 베게너의 주장은 한동안 비주류 과학으로 치부되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제2차 세계대전이 진행되면서 해저 탐사 기술이 발전하였고 전후 1950년대부터 본격적인 해저 탐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때 연구자들은 지금까지 생각했던 해저의 모습과 실제 모습이 너무나도 달랐다는 것을 깨달았으며 특히 대서양의 중앙을 가로지르는 거대한 산맥이나 태평양 주위에 형성된 거대한 해구들을 발견하면서 해저의 지각에서 무언가 커다란 변화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연구가 진행되면서 지구에서의 화산과 지진 등의 지질 활동은 사실 매우 비균질적으로 어느 지역들에 몰려 발생하며 이들이 발생하는 위치가 곧 해저나 육상의 산맥이나 해구들의 위치와 일치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대서양 중앙해령이 확장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졌으며 마찬가지로 일본과 뉴질랜드 등 서태평양의 해구에서는 섭입이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즉 지각 자체가 일종의 순환을 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점차 지구 전체에 걸쳐 여러 경계면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속속 드러나면서 결국 백앤호의 대륙이동설이 판구조론으로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판구조론은 지구에서 벌어지는 거의 모든 지질 현상과 지형을 설명해냈습니다. 대부분의 지진과 화산이 판의 경계에서 발생하며 이 경계에서 대륙이 생성되거나 소멸한다는 것은 이제 명확히 확인된 사실이 되었습니다. 소설 일본 침몰은 이러한 학설이 한창 발전할 때 쓰여진 소설입니다. 이 시기 일본 열도가 약 2000만 년 전에 동아시아에서 떨어져 나왔다는 것이 밝혀질 때쯤이며 아직 일본 열도의 자세한 역사가 연구되기 전이었기에 작가의 상상력이 최대한 가미된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대의 지질 연구에 따르면 지각은 10여 개의 주요 판과 많은 수의 군소 판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 판들은 크게 대륙판과 해양판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대륙판은 해양판에 비해서 밀도가 낮고 두께가 두꺼운 편이며 해양판은 그 반대의 경향을 보입니다. 그러므로 밀도가 서로 다른 대륙판과 해양판이 부딪힐 경우 밀도가 높은 해양지각은 맨틀로 섭입하며 반대로 밀도가 낮은 대륙판은 해양판 위에 떠있게 됩니다. 해양판이 대륙판을 끌고 들어가다가 이러한 응력이 해소되며 나타나는 것이 동일본 대지진과 같은 해구 지진이며 동일본 대지진과 비슷한 지진으로는 도카이 대지진, 도난카이 대지진, 난카이 대지진이 있습니다. 특히 난카이 대지진은 90에서 150년을 주기로 시코쿠 아파다에 위치한 난카이 해구에서 발생하는 일본에서 가장 신경 쓰고 있는 대지진입니다. 가장 최근 발생한 난카이 대지진은 1946년에 발생했으며 다음에 발생할 난카이 대지진은 일본을 포함한 인류 문명의 현대화 이후에 발생하는 최초의 난카이 대지진이기 때문에 동일본 대지진에 필적하는 또는 그 이상의 피해를 야기할 위험성이 다분합니다. 이에 대비하기 위하여 일본은 특별법까지 제정하며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종합해보면 일본 열도가 위치해 있는 북아메리카판과 유라시아판은 대륙판이기 때문에 이들은 해양판과 마찰을 일으키며 큰 지진을 유발하지만 결코 맨틀 아래로 침강하지는 않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일본 열도 자체가 침몰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지진은 지구뿐만 아니라 내부 구조가 충분히 발달한 암석형 행성과 위성에서도 발생합니다. 비록 지구와 비교하면 거의 멈춘 것과 다름없는 수성, 금성, 화성 및 달의 내부 또한 여전히 미약하나마 운동력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들 전체에서도 지진이 발생하곤 합니다. 즉, 지진은 행성의 내부가 아직 살아있다는 증거이며 행성의 내부 운동 덕분에 지상에는 무기물이 공급되고 자기장의 발생으로 태양풍이 차단되어 생명체가 번성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이상 견뎌내야 하는 대가 중 하나로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총 3편에 걸쳐서 동일본 대지진에 대한 내용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지진과 화산은 아직 인류가 어떻게 예측하거나 방어할 수 있는 자연재해가 아니지만 행성 규모의 물질순환에 필연적인 산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대지진의 경험과 희생이 헛되지 않고 인류의 행성에 대한 이해에 도움이 되어 재난 피해를 줄여나갈 수 있길 바라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흥미로운 과학 이야기를 만날 수 있는 영상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웨더노트였습니다.